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80번째 시간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결실의 가을인데 태풍 소식이 오기도 하지만 맑은 가을 하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도 맑았다가 흐렸다가 하지만 아름다운 것만 뽑아서 잘 간추려 우리의 일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오리 올리원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해 출신 고두현 시인이 쓴 구상 선생님에 대한 글을 읽겠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셨고, 시집 늦게 온 소포,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 달의 뒷면을 보다, 오래된 길이 돌아서서 나를 바라볼 때 등을 출간했습니다. 김달진 문학상, 유심 작품상 등을 수상한 분입니다. 우선 구상 선생님의 꽃자리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자리. 구상.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내가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입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제가 좋아하는 구상 시인의 짧은 시입니다. 구상 시인은 공초 오상순 시인을 아주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공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라는 축언을 자주 건넸는데, 구상 시인이 그 말을 조금 풀어서 시로 쓴 게 이 작품입니다. 처음엔 긴 시였지만 줄이고 줄여서 6행으로 압축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에 시인의 심성과 의지가 그대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올해로 구상 시인이 돌아가신 지 20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생전에 33년간 살았던 서울 한강변 여의도에 구상 시인 길이 생겼습니다. 영등포구가 최근 명예도로명을 부여한 이 길은 관수세심, 물을 보며 마음을 씻어낸다는 뜻을 담은 구상 시인의 여의도 아파트 서재 관수제 옆 63빌딩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서는 여의도 공원의 마포대교 남단까지 여의동로 1500여 미터 구간입니다. 영등포구는 2010년부터 매년 구상 한강 백일장도 열고 있습니다. 여의나루역 2번 출구 앞에서 구상 시인 길 표지석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 시인을 기리며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행사 직전까지 쏟아지던 비가 때맞춰 멈춰 하늘이 돕는다는 덕담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최호건 영등포구청장은 구상 시인과 함께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살았는데 가끔 등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던 모습이 선하다며 곧 여의도에 들어서는
퐁피두 미술관 분관과 제2세종문화회관을 잇는 자리에 구상시인길이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최 구청장이 마침 제 닉네임이 구상시인의 시 제목인 꽃자리라고 말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상국 구상선생 기념사업회장은 평생 깡의 시인, 평화의 시인으로 불리면서 구도적인 삶을 산 구상선생님의 문학과 인생이 저 강물과 함께 오래 흐르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은 과거에 이어져 있으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강은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산다로 시작하는 구상시인의 시 강 16 낭독과 표지석 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구상시인의 딸인 소설가 구자명 씨는 평생을 강 가까이 살면서 삶과 참을 사색했던 시인을 기념하는 길이 한나라의 수도를 관통하는 강둘레에 조성되니 그 의미가 각별하게 다가온다며 너 나 없이 즉물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매달리며 스스로 만든 굴레 속에 시달리며 괴로운 이 시대에 안전자리가 꽃자리일 수 있음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구 씨는 대를 이어 50년이 넘은 서의도 시범 아파트에 살며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상시인은 성자로 불릴 만큼 존경받으며 꽃자리처럼 맑게 살다 갔지만 85년에 걸친 생애는 실로 파란만장했지요. 일제강점기에 서울에서 태어난 시인은 어릴 때 원산 인근의 함경남도 문천군 덕원으로 옮겨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도쿄의 니혼대학 종교과에서 공부했고 광부 후에는 원산에서 문학활동을 하다 반동으로 몰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른바 응향 필화 사건입니다. 이후 극적으로 탈출해 월남했지요. 그때 사연이 얽힌 시가 여명도인데 전문은 이렇습니다. 여명도 구상 동이 트는 하늘에 까마귀 날아 밤과 새벽이 갈릴 무렵이면 가스바 마냥 수상한 이 거리는 긴 그림자 배회하는 무서운 골목. 이윽고 북이 울자 원한에 있기 낀 성문이 빠개지고 구렁이 잔등같이 독이 서린 한길 위를 횃불을 든 시빌이 깨어라 외치며 백마를 달려 말굽소리 창칼 부닥치어 살기를 띠고 백성들의 아우성 또한 처연한데 떠오르는 태양 함께 피토하고 죽어가는 사나이의 미소가 고웁다. 이 시는 1946년 공산당 지하에서 원산 문학가 동맹으로부터 광복 1주년 기념 시집 응향에 작품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게재한 시 3편 중 한 편이었습니다. 당시 시집의 표지 장정은 그의 친구이자 예술 동반자인 화가 이중섭이 맡았지요. 시집이 출간되자 북조선 문화예술 총동맹 중앙상임위원회가 내용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북조선 현실에 대한 반동적 경향을 가졌다며 사상 검증과 함께 자아 비판을 요구했지요. 광복 후 소련군과 공산당의 지상낙원이 된 북한을 까마귀 나는 불길한 아침에 비유한 것이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가스바 요새 마냥 수상한 이 거리는 긴 그림자 배회하는 무서운 골목
이라고 했으니 대패주의적이요 악마주의적이요 부르주아적이라는 비판까지 쇄도했지요. 검열원들은 모두 7가지 제목으로 그를 엮어 단죄하려 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그는 자아 비판 직전에 기적적으로 탈출했고 그 길로 월남을 결심하고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38선 부근 연천에서 보안서원에게 붙들려 유치장에 갇히는 등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끝에 1947년 2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북에서 경험한 정치적 광기와 좌익 평론가들의 극단적 형태의 환멸을 느낀 그는 문학보다 학문의 길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교회의 도움으로 중국 베이징에 가서 동서 종교사상 비교 연구를 주제로 공부하려 했으나 중국 사정이 급변하는 바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집 응향의 필화 사건이 남노당 문학가 동맹의 기관지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러자 김동리 등 남한의 민족 진영 문단이 적극 반박하며 구상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구상도 해동공론에 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하게 밝히며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공산당이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초기 과정에서 일으킨 문화적 대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모든 비극적 정치 사건 중 공식적으로 표면화된 최초의 사건이었다며 진보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공산주의 독재 이념의 정체와 야만적 방법 수단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런 혼란기에 연합신문 문화부장을 역임한 그는 6.25 전쟁 때 종군 작가단 부단장으로 포탄이 빗발치는 전장을 누볐습니다. 1956년 발표한 연작시 초토의 시는 전쟁의 고통을 초월해 구원의 세계에 이르는 과정을 잘 표현했다는 극찬을 들었지요. 이후 영남일보와 경향신문, 가톨릭신문 편집국장 및 논설위원으로 활동했고 효성여대, 서강대, 서울대, 중앙대 등에서 강의하며 구도자적 문학 세계를 펼쳤습니다. 대격변의 시기에 남, 북, 일본을 오가며 수많은 시와 산문, 종교적 깨달음의 족적을 남기고 간 그의 삶은 시대의 경량만큼이나 굴곡졌습니다. 그래서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굽어보는 자리에 마련된 구상 시인 길의 의미도 더욱 크고 유장하게 다가옵니다. 아울러 꽃자리의 깊고 오묘한 향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기를 기대합니다. 남해 구전설화 2번째 이야기입니다. 남해에는 거리의 신, 나무의 신, 산의 신, 세 신이 있습니다. 행신은 거리의 신이고 목신은 나무의 신, 산신령은 산의 신입니다. 어느 날 행신이 남음에 있는 정자나무 옆에 세워진 군자정 아래에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젊은이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온 행신이 군자정의 정자나무 목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정자나무 신령, 금산에서 이씨라는 성을 가진 이가 100일 산제를 지내고 하던데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보지 않겠나? 나는 오늘 집에 손님이 들어 못 가겠네. 자네나 갔다 오게. 목신은 행신에게 말했습니다. 행신은 할 수 없이 혼자 이성계가 산제 지내는 곳에 가보았습니다. 이성계는 나름대로 가전 제수를 차려 100일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성의가 부족했는지 행신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정자나무 신령 뒷산에서 백일 기도하는 이씨라는 자가 차린 음식의 맛을 보았더니 정성이 부족하다네. 그래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점지받을 수 있겠나? 금산 산신령도 역시 나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하는구만. 행신이 돌아와서 목신에게 오늘 운감이 좋지 않더라고 말했습니다. 잠결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젊은이는 그 길로 이성계에게 달려갔습니다. 행신이 목신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 이성계는 잘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더욱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리고 기도를 올릴 테니 자네는 잠을 자는 척하며 행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아 주시게. 일이 잘 되면 훗날 자네에게 보답을 해주겠네. 이튿날 젊은이는 군자정에서 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행신이 나타나서 목신에게 함께 산재에 가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목신은 젊은이가 와서 잠을 자고 있다는 핑계로 행신과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행신은 다시 금산에 갔다 와서 목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목신, 오늘 운감은 대단히 좋네 그려. 참으로 정성이 가득하고 마음이 담겨 있었어. 금산 산신령도 탐복을 하더군 그래. 행신은 목신에게 이성계를 칭찬하고는 어디론지 사라졌습니다. 군자정 밑에서 잠자던 젊은이는 듣던 중 반가운 말이라 급히 이성계에게 가서 자초치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 나름대로 정성을 들인다고는 했지만 많이 부족했나 보아. 알려줘서 정말 고맙네. 훗날 그대를 부를 일이 있을 테니 그때 꼭 와주시게. 이성계는 젊은이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말했습니다. 그리곤 정성을 다해 음식을 차려 마지막 날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백일 기도처의 오른쪽에 있던 세 개의 바위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한나라의 왕이 될 운명까지 점지받았습니다. 그는 남해 금산에서 자신의 운명을 안 후 훗날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후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정자나무에서 백일 산제를 성공리에 마무리 짓도록 도와준 젊은이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후 벼슬을 제수받아 이성계의 신하로 여생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남해 보리암에서 있었던 이성계 이야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이제 보리암의 상사바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산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바위입니다. 금산 정상에서 700m 정도 서쪽에 위치한 상사바위에서 바라보면 보리암을 둘러싼 바위들이 병풍처럼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사바위 위에는 구정암이 있고 바위 사이로 감노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구정암과 감노수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조선 숙종 때 전라남도 여수 돌산도의 젊은 어부가 남해 상주로 건너왔습니다. 젊은 어부는 풍광이 좋고 어족 자원이 풍부한 상주에 정착하기 위해 셋방을 얻으러 다니다가 나이 든 과부를 만나 사랑채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바다에 나가 저녁 늦게까지 고기잡이를 하던 젊은 어부는 언제나 밤이 이슥했어야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함에 지친 젊은 어부는 평상시보다 늦은 시각에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늙은 과부 혼자 사는 집인 줄 알았던 젊은 어부는 그녀의 모습을 보자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내가 새빵살이 하는 집에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살고 있었다니. 충격을 받은 젊은 어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가부댁 여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애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수절을 하는 열년이 영감생신. 딴 생각은 하지 마시구려. 젊은 어부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사병이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젊은 어부는 새벽 일찍 바다에 나가고 젊은 과수댁은 아침에 들에 나가 농사를 짓다 보니 둘이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젊은 어부는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열병을 앓으며 과수댁만 생각했습니다. 젊은 과수댁은 며칠째 새들어 사는 젊은 어부의 신발이 땔돌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 총각의 방문을 두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디가 아프신지요? 왜 요즘은 바다에도 안 나가고 방에만 누워 계신지요? 어디가 많이 아프신지요? 젊은 어부는 부끄러운 말을 떼지도 못하다가 결국 상사병에 걸린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만 부끄러워 말도 못하고 그만 상사병에 걸렸나 봅니다. 과수댁은 총각의 아픔을 알았지만 절개를 지켜야 하는 아낙네로서 선뜻 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음식과 약을 들여다보냈지만 상사병은 나을 줄 몰랐습니다. 젊은 어부가 죽음을 앞둔 지경에 이르자 과수댁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어부는 상사병은 몸까지 망쳐 거동조차 마음대로 못할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과부댁은 옛날부터 전해오는 상사바위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마을 뒤 금산에 있는 상사바위에서 사랑을 나누면 총각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몸져 누운 돌산 총각을 데리고 금산 상사바위에 올라 힘겹게 운우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총각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 후 둘은 혼인하여 아들, 딸 낳고 100년 해로했다는 낭만적인 설화가 깃들어 있는 상사바위입니다. 상사바위 주변에는 상사를 풀 때 사용했다는 구정암과 감노수가 있습니다. 그 감노수는 만병통치의 감노수이고 영약으로 여깁니다. 9개의 구멍이 뚫린 물이 고이면 샘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 구정암입니다. 상사풀이에 쏟던 물이 바로 감노수이고 이 물로 세수를 하면 몸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상사바위의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상사바위 전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사바위의 구렁이에 얽힌 또 다른 구전설화가 있습니다. 신라시대 한 젊은이가 수도를 하기 위해 금산의 한 암자를 찾았습니다. 고향에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인생 무상을 절감한 젊은이는 사랑하는 연인을 잊은 채 암자에서 수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도를 하기 위해 떠난 젊은이를 기다리던 여인은 그리움에 지쳐 병들어 갔습니다. 하루가 3년처럼 느껴지는 세월을 야속하게 지내던 여인은 결국 상사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여인이 호는 구렁이가 되어 그리운 낭군을 찾아 남해 금산 암자로 왔습니다. 꿈에도 잊지 못하던 님을 발견한 구렁이는 애소하듯 젊은이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젊은이는 구렁이가 자신의 몸을 감는지도 모르고 수도에만 몰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이상을 느낀 청년은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연인이었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다 죽어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구렁이가 되어 찾아왔습니다. 당신도 저와 함께 죽어 구렁이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없으면 저승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구렁이가 되어서라도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구렁이의 애원에도 청년은 불경 외우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낱 여인의 사랑을 위해 자신이 수도하는 뜻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 후 사랑하는 연인의 뜻을 겪을 수 없다고 여긴 구렁이는 힘이 빠지면서 슬그머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해가 떴습니다. 젊은이는 간밤에 버누를 씻은 듯 큰 바위 위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리는 순간 바위 절벽 아래 큰 구렁이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그 구렁이가 고향에 두고 온 여인이 주고 변한 것이고 어젯밤 자신을 찾아와 함께 죽어서라도 사랑을 나누자고 했던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젊은이는 자신을 그리워하다 죽은 연인을 불쌍히 여겨 제사를 지내고 이 바위를 상사암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인의 원혼을 달랬다고 합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잘 감상해 주세요.